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와 법 해설을 맡은 최영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3이 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기존에 있었던 법과 정치라는 과목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 총평 이미 촬영을 했으니까 총평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내신 과목으로 가볍게 정치와 법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려워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잘 읽어낼 수만 있었다면 아마 충분히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바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발문을 딱 해주면은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야 되냐면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볼 수도 있어요. 협의의 정치, 협의의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를 국가의 그냥 현상, 국가라는 단위체 내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정치 현상으로 보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광의. 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를 집단 현상, 사회 집단에서는 어디서나 정치가 발생을 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좁은 의미의 정치하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치를 그냥 국가의 작용으로 보는 협의의 정치, 자, 그거보다 훨씬 넓게 국가를 포함한 사회 집단 모두에서 정치가 일어난다라는 광의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부터 볼게요.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부모의, 교원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체험활동 장소를 정했대요. 국가현상은 아니잖아요. 국가현상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논의해서 지금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체험활동의 장소를 정했어. 이런 사례를 현재 정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 광의의 정치거든요. 갑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 아니래요.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 고유의 활동을 그렇다면 정치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좁은 의미의 정치, 정치를 그냥 국가의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국가 현상설 관점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의리예요. 다양한 집단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체험활동 장소를 정하는 것 역시 정치이다. 이거는 되게 넓은 의미의 정치. 정치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의 관점 중에 정치의 의미를 좀 더 넓게 정의하는 쪽은 당연히 광의의 의미로 보고 있는 을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주체가 다양하다고 보는 것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었던 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이에요. 현대사회에 다원화되어 있어요. 구성원들의 의사관계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한 쪽은 집단 현상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현재 을의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굉장히 가볍게 3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 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의회의 입법 활동은요, 국가의 정치예요. 국가의 정치는 지금 여기 좁은 의미의 정치에 속하는 개념인데 중요한 건 이 넓은 의미의 정치 역시 좁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 활동도 정치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건 좁은 의미에서도 정치, 넓은 의미에서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관점 모두 다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5번째,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정치가 발생을 했대요. 그건 국가 현상설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 현상설 갑의 입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을의 관점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의 관점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문제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저희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죠. 평등을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인데요. 그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법과 정치와 법 1단원에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떤 이념을 추구하느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이념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 그리고 평등, 이렇게 두 가지를 만약에 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존엄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시민혁명 시기에 등장했었던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유도 아시겠지만 기본권 개념으로 변천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평등도 기본권 개념으로 변천이 되어서요. 애초에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동등한 기회만 보장해 주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똑같이 대우해 주기만 한다면 조건만 균등하게 만들어준다면 평등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평등의 의미를 정의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요, 이 절대적 평등의 의미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평균적 정의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평균적 정의의 개념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해서요, 정의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좀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하되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차별,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평등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상대적 평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건만 균등하게 두는 게 아니라요, 결과를 정말 평등하게 두기 위한 그러한 형태의 평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정의로 얘기를 할 때에는 평균적 정의의 반대에 우리 배분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설명하는 개념이 이 평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옳은 사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는 평균적 정의랑 배분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대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평등이라는 의미가 정의다. 그리고 이 정의가 절대적인 평등과 상대적 평등 각각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평균적 정의는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조건만 균등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달리 배분적 정의는요, 개인의 능력, 필요, 상황을 반영해서 같은 것은 같게 똑같이 다뤄요. 하지만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 차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평등을 통해서 실현이 된대요. 자, 그러면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선거권자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차이 없어. 1인 1표예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평균적 정의, 다시 얘기해서 1인 1표 형식적 평등이고요.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을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 참정에 관련된, 참정권에 관련된 평등은요,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형식적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다른 거 두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현재 지금 보시는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맞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국가가 소득 및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누진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세금, 돈을 적게 벌면 그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뭔가 그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 등의 상황을 반영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배분적 정의, 실질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에 옳게 연결이 됐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세 번째예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요,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확대 문제지 또는 점자 문제지, 그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문제지가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실질적 평등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에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 리을.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필요한 급여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 상대적 평등, 다시 얘기해서 실질적 평등, 배분적 정의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고요. 근데 최근의 문제들이요, 평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EBS 정의론과 함께 나오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3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3번은요. 아시겠지만 이스턴이라는 정치 과정 모형을 설명했던 학자가요. 정치는 이렇게 이루어져 라면서 설명했었던 바로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된 모형의 문제입니다. 이 모형 자체를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올해의 교육과정까지는 실제 수능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개정된 정치와 법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모형인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정치 과정이라 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와 지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요구와 지지를 투입해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련의 모형으로 설명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투입이 뭐냐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지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회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SNS 같은 데 의견을 개진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투입을 해. 그러면 국가기구가요.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나 이런 기구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요. 그러면 이 국가기구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무언가 정책을 결정하겠죠. 그걸 산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은 산출된 이 정책 결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고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인지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현재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요구와 지지를 재투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피드백, 환류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 모형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 EBS 페이지에 정답률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고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억, 입법청원 활동이에요. 뭐예요? 국민들이 이러한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활동이잖아요. 자, 이거는 투입, 요구와 지지에 해당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은 현재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니은은 다 국가기구예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니은에 들어가는데 입법부? 네, 들어가죠. 행정부? 들어가요. 하지만 정당은요. 물론 정당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뽑기도 하고요. 국회의원들 후보들을 공천하기도 하고요.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또는 행정관료들을 현재 추천하기도 하지만 정당 자체가 국가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이 요구와 지지, 투입이라는 과정이나 혹은 환류라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니은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데는 아니기 때문에 X가 되는 것. 요 정당 때문에 X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디귿이에요. 선거에 참여해요. 선거에 참여하는 거는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투입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책을 잘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류 그리고 큰 의미의 투입.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산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X가 되고요. 자, 리을. 자, 기억이에요. 요구와 지지가요. 디귿, 산출에 잘 반영이 된다. 그 얘기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 주체의 정치적 효능감.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국가기관이 움직였어요. 내가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 후보가 당선이 되죠. 그러면 나는 나의 의사가 반영됐다라는 약간의 성공감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성공감을 가지게 될 때 효능감이 있다 혹은 효능감이 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투입이요. 지금 보시는 산출에 잘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기억 리을 되고요. 이 부분 만약에 헷갈렸던 분들이 계신다라면 지금 각각의 단계들 의미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 말고요. 내용 이해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 해서 6가지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국자, 복국, 문평 이렇게 해서 앞글자로 좀 외워달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주권,
자유민주, 복지국가, 국제평화, 그다음 문화국가, 평화통일. 6가지의 기본 원리가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상태에서 읽어보는 거죠. 32조 1항의 내용이에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적정, 임금의 보장, 근로자 고용에 관련된 노동법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35조 1항의 내용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환경권에 대한 거. 그러면 노동에 관련된 권리, 근로권에 대한 거나 환경권을 언급하고 있다. 다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이고요.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다 국가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바로 복지국가 원리랑 연결된다는 고리를 딱 찾아주는 거죠. 1번부터 가볼게요.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대요. 권력 분립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자유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은 현재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상호주의 원칙. 저게 뭔데요? 그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을 할 때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만큼 우리나라도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네, 국제평화주의죠. 국제평화주의의 기본적 원칙이요. 국제법 존중이라든지 외국인의 지위 보장, 그리고 침략전쟁의 부인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2번은 현재 틀린 선지죠. 연결이 되지 않을 거고요. 3번 갈게요. 남북분단이란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 바로 평화통일의 원리가 될 거고요. 4번,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 주권이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 주권의 원리가 되겠죠. 자, 5번째, 제일 마지막.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이요.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복지국가의 원리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회권과 연결되는 원리는요. 복지국가의 원리. 4번의 정답은 5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부 형태를 잘 이해를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교육과정도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요. 정부 형태, 민주주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부 형태, 그리고 이 정부 형태를 약간 변형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맨 처음 시작된 미국식의 대통령제, 그다음 영국에서 맨 처음 시행이 됐었던 의원 내각제, 이렇게 2가지죠. 대통령제는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의회도 구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요. 의회와 행정부 각각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는 말 그대로예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각은 행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일단 의회가 구성이 돼요.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의회에서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각에요. 총리, 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 그 밑에 강요가 있는 형태로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 대통령제에서는 총리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통령이 내각의 요원들인 강요를 구성하는 그러한 정부 형태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분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견제권이 좀 약해요, 서로 간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내각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은 팀이죠. 같은 팀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견제권이 굉장히 강력해요. 왜?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 정부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의회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됐대요. 그러면 A는 당연히 의원 내각제가 될 거고요. 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국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땡땡국은 헌법을 개정해서 정부 형태를 B로 변경을 했대요. 이 개정을 통해서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이 된대.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거든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될 수 있다는 건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요.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결국 B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에요. 2번 내각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와 내각이 굉장히 긴밀해요. 그래서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내각의 강요를 겸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요. 행정부 강요를 경직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전제가 되고요. 행정부 수반이 의회의 해상권을 가져요. 굉장히 강력하게 견제하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 의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의회 해상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 내각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의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3번 갈게요. 자,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동일이냐?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의원 내각제는요. 보통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하는데 상징적인 국가원수를 따로 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2공화국 때 장면이라는 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을 따로 뒀어요. 사실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거든요. 총리가 거의 대부분의 행정권을 행사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의 국가원수를 따로 두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분리됐다? 의원 내각제.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동일인이다? 보통은 대통령제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현재 B의 특징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린 선지가 되겠죠. 4번 갈게요. 행정부 수반이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요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이에요. 행정부 수반이 지금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싶어. 그래서 의회의 다수당이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고요. 국민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얘는 국민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행정부의 제일 꼭대기를 수반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요. 의회의 신임을 통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선출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A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왜냐하면 일단 발문에 시민단체, 이익집단, 내가 정치에 관심이 1도 없어도 시민단체가 뭐 하는 애들인지, 이익집단이 뭐 하는 애들인지는 대충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좀 읽어봐야 돼요. 정치참여집단은 우리 아까 3번 문제에서 봤었던 투입 과정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국민들이 직접 투입을 시킬 수도 있지만 주로 집단을 만들어서 투입을 하거든요. 그때 자 보세요. 회원들의 직업적 이익만을 보호해. 사적인 이익이죠. 회원들의 복지만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해.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요.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익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회원밖에 없어요. 국민 전체의 공익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적인 이익을 주로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B의 사례를 봤더니 얘는 무슨 단체인데 국가의 권력을 감시해요.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요. 인권도 옹호하고요.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집단, 바로 시민단체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기들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대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뭘까? 그죠? 자기네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해 주느냐, 지지해 주지 않느냐. 주로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이 나타나거든요. 이 집단적인 참여라는 집단 중에요. 실제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집단은요. 정당밖에 없고요. 이익집단,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요. 시민단체, 마찬가지로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는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집단 모두 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건 잘못된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이에요. 얘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죠. 네, 정답 너무 쉽게 2번. 3번. 의제를 설정해요.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익집단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자, 시민단체도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들을 자기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론 형성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제를 설정해서 여론을 형성해 이건 둘 다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4번이에요. 로비 활동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그래요. 로비 활동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 우리 집단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이익 집단의 특징.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이거는요. 의회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고요. 정부의 대통령,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또는 행정 관료들을 공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당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당이 안 나와 있지만요. 보통 정치 참여 집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하지 않고요. 시민단체 이익 집단만 비교하지 않고 항상 정당을 함께 비교하기 때문에 정당까지 같이 세 개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특징들을 비교해 주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예요. 근데 아마도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헌법 개정 과정을 안 외웠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도 헌법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이거와 함께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예요.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이라고 해서요.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안을 해요. 헌법 개정안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라는 제안이죠. 우리나라 제안은요. 국회의 재적의원, 현재 국회에 적을 두고 있는 전체 총의원의 과반수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되게 쉽게 1번이 되고요. 자, 2번이에요. 자,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디귿 국회 의결에 가거든요. 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요.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요거는요. 법률안 재의결을 위한 정족수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헌법 개정 국회 의결은요. 너무 중요한 과정이어서 이렇게 안 돼.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가장 강력한 의결 정족수예요.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거나 혹은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정족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2번 요건 X가 되고요. 정족수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3번 리얼 국회 의결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국민투표 들어가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자 이들의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과반수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이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갈게요. 자, 대통령이요. 공고도 하고 공포도 해야 돼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이거는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는 과정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대통령이 국민투표가 딱 결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즉시 공포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공고와 공포의 과정 둘 다 대통령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여기 부분이 틀린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자,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에 대해서 리을이 실시되기 전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의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건 법률안밖에 없어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는 건 불가해요. 무조건 법률안. 그래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 국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기출문제들에서 이런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대통령이 뭔가의 제의를 계속 요구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딱 하나, 바로 법률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만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암기가 부족했던 분들은 아마 헷갈렸을 텐데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우리 정치와 법은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8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건 워낙 고전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는 문제예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어요. 탄핵소추. 탄핵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A는 어디가 돼요? 그죠? 이건 국회죠. 탄핵 심판이 아니에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요. 이건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이에요.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 자는 B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딘데요? 그죠? 우리나라 헌법상의 독립기구,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정치적 사법기구, 바로 헌법재판소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의 행사가 정지가 되죠. 자, B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C가 임명했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해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다 9명이에요. 9명 중에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요. 9명 중에 나머지 3명, 나머지 3명은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9명 모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 그건 대통령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건 셋밖에 없지만 전체 9명은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C가 임명을 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러면 C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9인 중에요. 6인이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A부터 가볼게요. 국회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은 국무회의죠. 국회가 아니에요. X. 3심제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거는요. 네, 이건 대법원이죠. 지금 보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과는 다르죠. X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 5년이에요. 우리나라 단임제 쓰고 있죠. 중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X. 자, 지금 보시는 B.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3위는요. 네, 국회 선출이에요.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A의 장, 국회의장은요. 국회에서 뽑죠. 자, B의 장, 헌법재판소장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B의 장은 C가 임명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A의 장은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5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셨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헌법기구의 특징들을 좀 아시면은요. 네,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는 약간 시사적인 문제예요. 올해 이 2019학년도 11월 문제들이요. 좀 시사적인 내용들을 반영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거.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다. 최근에 대통령 후보나 혹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이제 정당에서 추천할 때 공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아마 시사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천심사위원회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공천이에요.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 그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주로 공천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는 자질, 업무 능력, 정당 기여도 이런 걸 고려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던 무슨 당이,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만 고려해서 당대표 의견대로 공천을 하고 있었던 정당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대요. A제도가 뭔데요? 이젠 당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당원, 일반 국민, 이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경선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 내부적인 목소리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하려면 국민들에게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의사결정 역시 하향식은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향식의 의사결정 문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3번이요. 네, 정답이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쉬워질 거고요. 당내의 위계 질서는 좀 무너질 수 있죠. 잘 꼭대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신속하게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을 거고요. 자, 정당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후보자로 선출되는 것. 국민들은 이 사람이 정당 기여도가 낮은지 높은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인기 있는 사람을 뽑아주기 때문에 정당 기여도와 관계없이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국민경선제도라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되네.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도입되네. 충분히 읽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문제에서도 지방자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표는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례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시에서
화장장 건설을 추진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일 텐데 자, 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임기 중 해임하기 위해서요. 일부 주민들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대요. 자, 임기 중에 해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를 했어. 뭐라고 불러요? 주민소환제. 뭐예요? 주민소환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요. 선출직 공직자를 뽑았는데 그 공직자가 마음에 안 들어.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증진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시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하는 주민들 청구에 의해서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전형적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국민투표밖에 못해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보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주민 발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모두 다 국민들의 참여.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얘는 주민 소환이고 얘는 주민 투표니까 앞뒤가 바뀌어야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자, 2번이에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지역구 국회의원. 이 사람은 지금 주민 소환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요. 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중앙 국회 소속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소환제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럼 선생님 누굴 소환할 수 있어요? 일단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 서울시의회 의원, 그들 중에서 지역의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동작구라고 얘기한다면 동작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 동작구의회 의원, 동작구의 지역의원, 다시 얘기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 기초지역의원, 거기에 플러스 교육감. 이렇게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재개정안을 발의한다. 이거는 주민 발안이라고 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조례 개폐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 X. 자, 4번이에요. 선출직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한대요. 선출직 대표자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정치적 책임성을 좀 높이게 만들어주는 제도. 당연히 이건 주민 소환제가 되겠죠. 물론 주민투표도요.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주민 소환제.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원하지 않으면 자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가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나도 약간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둘 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10번의 정답은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제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은 여러분이 용어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족수까지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학년이 되면. 자, 10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 내용이에요. 기본권은 아시겠지만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다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일단 머릿속에 기본권이란 표현 딱 봤을 때 기본권의 전체적인 종류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구치소에 수감된 가부녀 종교 행사가 구치소에서 연 1회 정도밖에 실시되지 않아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요. 구치소장이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게 기본권 침해다. 자, 내가 종교집회에 참석하고 싶어. 근데 그걸 참석하지 못하겠단 말이야. 종교의 자유, 우리 정신적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교도소에 수감되어서요. 1년 동안요. 수갑을 착용한 채 생활하도록 강제되었던 을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생각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갑 착용을 강제했다.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쓰고 싶은데 내 몸을 내 맘대로 못 쓰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거는 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의 사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어보는 기본권은 결국 자유권이 되겠죠. 선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요.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 안 해요. 나는 다 자유예요. 언제만 나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우리 자유권의
포괄적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열거적인 기본권이 아니라요. 포괄적인 기본권이에요. 맞는 선지가 되고요.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해 국가에게 뭔가를 해달라라고 얘기해. 예, 이건 적극적인 자유, 바로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선지가 되죠. 국가 권력이 나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걸 배제해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 권리란 표현을 쓰거든요. 요거는 현재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리을이에요.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우리 이것을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유권에 대한 내용,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요, 기본권의 유형을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권의 특징, 뭐 포괄적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런 표현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셔야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갈게요. 법 파트 문제로 넘어왔어요. 저는 사실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정치와 법으로 바뀌면서 정치 영역이 되게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네, 정치 영역 12문제, 법 영역 무려 8문제. 그리고 대부분 어려워하셨던 문제들이 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례 위주이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머릿속에 민법의 기본 원리란 표현 딱 보면 아, 맞아. 소유 영역에서 소유권 절대, 소유권 상대. 계약 영역에서 계약 자유, 계약 공정, 책임 영역에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근대민법의 기본적인 원리하고요. 현대민법의 수정 원리가 일단 한꺼번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것을 사례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 번에 캐치를 해주셔야 선지가 굉장히 가볍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답은 A회사가 제조해서 판매한 전기주전자를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용하란 대로 썼단 말이에요. 전기주전자에 결함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확대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냥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갑은요.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원래 피해자가 과실 입증을 해줘야 돼요. 민사에서는. 하지만 과실의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지금 이렇게 결함으로 인해서 확대 손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는 제조물 책임법이 우리 민사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과실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아도 과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는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민사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딱 3개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제조물 책임법, 그다음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2차 책임,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 딱 3가지. 거기에 대한 내용 찾아주시면 되죠.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자 계약 자유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설명하자는 내용도 아니고요.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계약이 무효예요. 네, 계약 공정의 원칙인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5번, 고의나 과실이 없어요. 혹은 고의나 과실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타인에게 만약에 피해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 민법의 기본적 원리 이후로 계속 민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불법행위에 관련된 문제죠. 불법행위에 관련된 문제가 수능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그들 문제에 비해서는 얘는 조금 쉬워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난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수능의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인 판단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얘기했습니다. 갑, 만 18세예요. 만 18세의 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나이가 많잖아요. 내가 법률상으로 이 정도의 행동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거야 라는 걸 인식하는 능력, 바로 민사에서의 책임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임의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얘는 책임 능력이 있어요. 보통 민사에서 만 12세 전후에서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이 정도면 책임 능력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 다치겠단 말이죠. 전치 3주에 부상을 입혔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 범죄의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남에게 손해를 끼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의 혹은 과실로요.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갑에게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을이에요. 법정 대리인 병, 부모인가 봐요.
한눈을 판 사이 부모가 과실이 있는 사이에 마당에서 종이에 불을 붙였고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정의 주택으로 그 불이 옮겨 붙은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로 인해서 정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정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은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불법행위인데 지금 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리죠. 솔직히 만 7세, 법정 연령은 모두 다 만 나이 붙이는 거니까 만 7세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 얘가 뭘 알고 했겠어요. 그냥 장난치다가 행동을 한 거지. 이렇게 만 7세에 책임의 정도를 식별하지 못하는 책임 능력이 없는 애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이런 경우에 일단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을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정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하게 만드냐면 이 책임 무능력자, 책임 능력이 없어서 책임 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독자가 지는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특수불법행위라고 얘기해요. 특수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로 책임을 논하기가 좀 힘든 케이스, 그걸 국가가 유형화시켜가지고요. 야, 이런 경우 좀 애매하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지금 갑은요. 법정 대리인이 특수불법행위에 책임을 안 져요. 특수불법행위로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은요. 책임 무능력자 연령이어야 하기 때문에 갑은 아니고요. 자, 병은요. 얘예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을과 병 모두 정에게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는 같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같이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병은 안 했어요. 을이 한 건데 감독자이기 때문에 병이 책임을 지는 것뿐이거든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은 아닐 거고요. 갑은 을과 달리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맞아요. 갑은 일반 불법행위, 을에게는 불법행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맞는 선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정답은요.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범죄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형태의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범죄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불법행위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거. 법과 정치와 법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법 문제예요. 가족에 관련된 문제, 상속에 관련된 문제.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인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일단 갑과 을이요.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혼인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출생한 병이란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병이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현재 갑이 갖는 거죠. 하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갑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현재 을이라는 배우자가 이 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고요. 지금 현재 친자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몇 년 후에요. 갑이요. 정이라는 사람과 다시요. 법률상 혼인을 했어요. 정이라는 사람과 둘은 이혼을 했고요. 자, 갑과 정이 법률상 혼인을 했단 말이죠. 얼마 후에 정이요.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대. 우리 입양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입양에는요. 일반 입양이라는 게 있고요.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입양은 우리가 보통 불완전 입양이라고 표현해요. 완벽하게 나의 아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정이 병을 입양하긴 하지만 기존의 친부모였던 을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병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친양자 입양을 했어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건 완벽하게 입양하는 거예요. 친양자 입양은요. 지금 보시는 병이 이 을과의 관계를 끊고 정에게 오는 입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설명을 해준 거죠. 친양자가 아니라 그냥 양자로 입양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보시는 이 병이요. 이미 을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요. 정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사망 당시 정에게 재산이 5억이 있었대. 자, 재산이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상속이 진행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이 진행이 될 거냐면 배우자인 갑, 그 다음 양자인 병에게 상속이 진행이 될 거고요. 상속은 친자든 양자든, 그러니까 친생자든 양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상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병에게도 일단 상속권이 나타날 텐데 상속 금액이 어떻게 될 거냐면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인 갑이 1.5를 갖게 되고요. 병이 1을 갖게 돼요. 1.5를 3으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얘를 2로 만들 수 있어요. 1.5와 1을 3대 2로 간 거죠.
그래서 5억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3억을 가져가게 될 거고요. 얘가 2억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분석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 시에 숙려 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건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이죠. 협의 이혼의 경우요. 지금 자녀가 있으면 이 이혼의 숙려 기간을 3개월 두게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하면 이혼 숙려 기간을 1개월 두게 되는데 어쨌든 협의 이혼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의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1번 틀렸고요. 갑의 재혼으로요. 을이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실되지는 않아요. 재혼했다고 해서 내 애를 못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번은 X가 되고요. 정이 병을 입양한 다음에도요. 네, 이게 지금 양자로만 입양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입양을 한 거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의 친자 관계는 유지가 될 거고요. 현재 정이 죽었을 때 갑의 법정 상속분은요. 네, 3억이 되고요. 갑이 상속을 포기한다. 이런 경우 병은 나머지의 금액을 전액 상속받기 때문에 정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표현은 틀린 선지가 되죠. 가족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상속이나 유언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혼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상속 이런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문제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아마 잘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전적인 문제예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바로 사회생활과 법에 대한 문제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만 26세의 갑은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요.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받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네,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이 형법에서 얘기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이 나타나야 되고요.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위법성. 그 행동에 대한 위법이랑 같이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5가지의 사유가 있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5가지의 사유가 아니라면 위법한 거예요.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성립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당 방위야, 긴급 피난이야, 자구행위야, 피해자의 승낙이야, 정당 행위야 이렇게 5가지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법한 거고요.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범죄 성립을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3번째 책임까지 가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책임이 만약에 조각되는 사유라고 얘기를 한다면 책임이 깨지는 사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책임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책임 조약 사유라고 얘기한다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 심신상실자, 그 다음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상세하게 쓴 이유가 뭐냐? 문제에서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거기에 수반되는 개념 전체가 보이면 문제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 목적은 좋아요. 타인의 현금을 훔쳤어요. 절도죠. 이건 범죄예요. X. 심신상실 상태예요.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은 현재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 친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친구 아버지의 시계를 훔쳤다? 이건 절도죠. 여러분들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친구 아버지거든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기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았어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가 되죠.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됐다면 이거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설명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 5번째. 자기에게 돌진하는 맹견. 현재 위난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지. 그 맹견을 피하려고요. 가게 유리창을 파손했다. 그러면 이거는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동. 바로 긴급 피난이 되기 때문에 긴급 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찾았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고요. 저희는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수능에서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신 분들은 에이 쉽네
하고 보셨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누가 수능 문제를 그대로 갖다 풀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 좀 심화된 내용까지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판매하고 있는 노트북이 마음에 드는데 고가라 직거래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어디서 거래를 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하고 16일이 지난 걸 보니까 이미 이때요. 이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2019년 10월 23일에 다시 톡이 온 거지. 자, 구입한 노트북을 사용해서 학교 수행평가에 만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우리 너 미성년자야? 하고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어요. 지금 갑이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아직 만 19세 미만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애인데 얘하고 만약에 현재 을이 거래를 했다. 을은 현재 갑이라는 애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갑이 17세라고 되어 있고요. 을은 30세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갑이 만약에 자기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을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잖아요. 제한능력자라고 얘기해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능력자의 단독 법률 행동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갑과 을이요.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과 상관없어요. 지금 갑은요. 제한능력자의 단독 법률 행동으로요. 지금 계약에 대한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틀린 선지고요. 갑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죠. 이거는 갑의 동의와 상관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갑이 계약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을에게 가서요. 야, 너 지금 갑과 너 거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동의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을 거고요. 3번. 을은요.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확답 촉구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최고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최고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을이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을이요.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어.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미성년자랑 계약했을 때 계약에 대한 철회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먼저 을 입장에서 철회하고자 하는 권리인데 이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이 갑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위험한 건 뭐냐?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이런 거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냥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린 전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계약 그리고 미성년자의 상대방,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민법 파트 문제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 하지만 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사례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문제에서 일단 가에 해당하는 원칙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5가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그 다음 형벌효력, 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 적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사실 5가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앞글자만 썼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갑은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매입했어요. 산 다음에 어떤 군으로 이동시켜가지고요. 1개월 정도 사육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만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사육된 소를 도축한 뒤에 이 지역 한우라고 사기를 친 거죠. 이런 이름으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요. 기소, 형사사건에 기소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거나 유사한 법령을 적용해서는 안 된대요. 따라서 수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었다가 도축된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었던 거지. 근데 여기에 딱 맞는 규정은 없었지만 그것과 관련된 유사한 법령을 적용해서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돼라고 설명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지금 재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중에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해주게 된 거죠. 밑에 있는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요게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요건 X. 범죄 행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된대요. 네, 요게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되고요. 세 번째,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 형벌에 대한 적정한 균형. 네, 형량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적정성의 원칙. 행위를 할 때 범죄에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없대요. 형벌의 효력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관습에 의해서는 절대 처벌할 수 없죠. 민법에서는 관습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반습의 적용이 불가능하죠. 관습법에 의해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고 의회가 제정한 성문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건 관습병법 금지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5번 X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유추해석 금지니까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사례 몇 개만 보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 고2 학력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동법에 관련된 영역들, 특히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법적 절차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만약에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는 해고의 절차 혹은 해고의 사유가 부당했을 때 발생하는 해고예요. 자,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원고는 누가 될 거냐면 당연히 부당해고를 당한 해고자, 근로자가 될 거고요. 피고는 이 사람에게 부당해고를 하게 된 사용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가 이렇게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 바로 노동위원회라는 걸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를 신청하게 되어 있죠. 이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국가기구잖아요. 행정기구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당해고를 당하면은요, 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노동위원회로 가는 거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지방노동위원회, 지금 지방노동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가요, 내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근로자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말이 맞는지 이렇게 두 개에 대한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줬을 거란 말이죠. 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군가 지금 손을, 만약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어. 그러면 근로자가 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도 뭔가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로자가 맞는지 혹은 사용자가 맞는지에 대한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로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그러면 이때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누군가가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해서 법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법원으로 갔을 때 원고는 주장을 한 근로자 혹은 사용자, 피고가 누가 되느냐? 피고는요, 지금 근로자, 사용자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들의 문제를 얘가 해결을 해줬는데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상대로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소송은요, 국가기관을 상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일단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 절차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문제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발가락 부상으로 3개월간 결근한 갑에게요, A회사는 해고 통보를 했어요. 자, 갑은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죠. 민사로 안 갔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대요.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금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야, 부당해고 아니었어. 이건 정당한 해고야. 자, 갑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판정서가 이래요. 근로자 갑이 재심을 신청했는데 지금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대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도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냐면 이것도 지금요,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다시 열받았어요. 누가요? 갑이요.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갑,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법원에서 주문을 어떻게 했느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대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노동위원회가 맞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지금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된 거죠. 구조가 보이세요? 자, 저희 문제 들어갈게요. 1번. 갑이 제기한 소송은요. 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 행정소송이고요. 당연히 갑은 지금 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요. 상소, 아마 1심에 대한 결정이니까 항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상소할 수 없다는 건 틀린 거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재 갑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보지 않았어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아마 A회사는요. 갑에게 해고의 사유,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문서로 통지했겠죠. 구두 통지는요.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거든요. 아마 문서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통지를 했을 거고요. 4번 X. 자,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갑의 해고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에 대한 해고 통보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표현,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때의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좀 상세하게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 저희 18번 문제 보면서 정리할게요. 1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워하셨더라고요. 아마 형사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갈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법적인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갑은요.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을의 지갑을 주었다가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것도 절도죠. 절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다가 뒤늦게 을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로 갑을 입건했어요. 수사를 진행을 한 거죠.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 여기까지 하고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죠? 기소됐어요. 기소됐다는 건 뭐예요?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판을 시작해서 갑에게 1심 법원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심 법원에서요. 2심 법원이 지방법원이래요. 아마 1심 법원이 지방법원 판사가 한 명인 단독부였나 봐요. 1심 법원이 단독부면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1심 법원이 합의부였다면 2심 법원은 고등법원이 되는데 2심 법원이 지방법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독부에서 진행됐던 사건이 합의부로 올라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갑의 절도죄를 인정했어요. 2심에서는.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물론 상고시까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 전체를 다 익혀야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갑은요. 기소된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 구속적부 심사는요. 구속이 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요. 지금 피의자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수사 과정 단계에서 나의 구속이 적합하지 않아요. 이걸 신청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속적부 심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공판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기소가 됐어요. 공판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건 불가해요. 1번 X. 2번. 1심 법원이요. 지방법원 합의부 요거 보고 찾는 거예요. 자, 2심 법원이 지방법원이었다는 건 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부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2번 X, 3번이에요. 자, 니은의 판결이요. 현재 1심 법원의 판결에 을도 불복해서 항소할 수 있다. 자, 1심 법원의 판결에 을이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원고와 피고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원고는 당연히 형사사건이니까 검사예요. 원고는 검사, 피고는요? 네, 피고는 현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용의자.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라고 부르고요. 지금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지금 보시는 을은요. 네, 피해자예요. 사건의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4번 선지 가도록 할게요. 자, 니은의 판결, 죄송해요. 4번 선지. 디귿.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어요. 집행유예는요,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징역 6월 있잖아요. 얘의 효력이 상실돼요. 형 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률 용어로는 실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면소래요. 면소는 뭐냐면 아예 소를 제기한 그 내용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는요. 바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의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은 X가 되고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표현해야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X고요. 5번이에요. 만약에 디귿의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유죄죠. 일단 확정이 됐다라는 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은요. 구속됐었던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형사 절차에 관련된 거는요. 형사 절차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피의자는 수사 단계, 피고인은 공판 단계. 그 단계에서 각각 나타나게 되는 인권보호 절차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문제 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전반적인 절차,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권보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익혀주시면 19번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선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가 일단 굉장히 길죠. 근데 일반적인 수능에 출제가 되는 선거자료 분석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수월했는데 아마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는요. 비례대표 의원 각 지역구별로 한 명씩 선출된 지역구 의원. 여기 나왔잖아요. 각 지역구별로 의원을 한 명씩 선출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벌써 찾았네요. 자,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으면 1등만 당선될 수 있는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라는 건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비교한 것이래요. 한번 볼게요. 갑국은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한 표를 행사한대요.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요. 최다 득표한 1인이 당선자래요. 그러면 갑국은요. 그냥 상대 다수대표제 혹은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어요.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석률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지역구의 결과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냐면 비례, 전국구,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을국 볼게요. 을국도 마찬가지로 다수대표제를 쓰고는 있는데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 정당 각각 한 표씩. 다시 얘기해서 유권자가 지역구에도 한 표를 던지고요. 지금 비례로도 한 표를 던지겠다는 얘기죠. 각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유효 득표, 무효표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이게 뭐예요? 네, 이게요. 지금 절대 다수 대표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무조건 1등만 되면 안 되고요. 1등이 과반 득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냥 40% 이렇게 득표를 해서는 당선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50%를 넘겨서 득표를 해야지만 당선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선거에 50%를 넘어간 그러한 후보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따로 뽑아. 걔네들을 대상으로 다시 결선 투표를 시행하는 제도.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당선자의 정당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얘에 비해서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나타나죠. 게다가 제일 마지막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따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지역구하고요. 지금 현재 비례를 연계시키지 않은 그러한 선거 결과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번의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과 달리 을국은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네, 다수대표제는 다 소선거구제예요. 절대 다수를 사용하든 아니면 단순 다수를 사용하든. 그래서 두 국가 모두 다 소선거구제를 쓰고 있고요.
자, 갑국에 비해서 을국의 지역구 의원의 결정 방식,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는요. 당선자의 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은 현재 맞는 선지, 얘가 정답이 되고요. 3번. 을국에 비해서 갑국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여기는 지역구의 결과가 그대로 전국구로 가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정당들만 현재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정당을 따로 뽑아주는 이런 제도에서 현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현재 을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갑국과 을국 모두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니잖아요. 3번하고 완전 배치되잖아요. 갑국만 그러기 때문에 X. 지역구 의회 선거에서 갑국은 절대다수 대표제가 아니라 단순다수 대표제, 을국은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표현은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20문제 모두를 다 풀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본인이 실수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개념이 어떤 건지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해설 강의 한번 듣고 말아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3학년 수험생이 되니까요. 내가 정치와 법이란 과목에서 어떻게 나의 약점을 잘 메꾸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할지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치와 법 정말 1등급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